대해서 잠깐만요. 같이 선다. 예. 3분과 재정과 해결 난제들과 해법에 대해서 그럼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시에서 3시 30분이고 우리가 지금 페이퍼가 2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상로 한국의 법인 선생님과 또 조광 교수님 동국대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회계 처리 개선에 대한 연구와 이 연구에 대해서 한소영 조세진행연구원 팀장님이 토로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유리 교수님 덕성여대, 또 강명기 교수님 고려대 북한 회계제도 특징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여기에 대해서 정광화 교수님께서 강원대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충분하니까 먼저 첫 번째 김상로 박사님,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회계 처리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한 30분 전으로 발표해 주시고 끝나고 바로 한소영 팀장님께서 제가 요청 시간 10분 넘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괜찮겠죠? 네. 그러면 바로 우리 김상로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걸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회계 처리 개선에 대한 연구, 매우 시기적절한데 바로 준비해 주시고 준비되시면 바로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PPT나 올리실 것이면 올리시고. 네. 네, 준비되시면 바로.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저는 한길회계법인의 김상로 회계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 처리 개선인데요. 현재 국민연금 회계 처리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해외 사례를 이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론입니다. 이제 저희 논문 주제에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증가하고 저출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노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제 생산 인구의 비율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고요.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이제 노년 부양비, 이 노년 부양비는 이제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인데요. 이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65세 고령 이상을 얼마나 부양해야 되느냐인 그 비율인데요. 2017년에 18.8인데 100명당 18.8인데 점점 높아져서 2060년에는 91.4까지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추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이제 통계청 자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인식은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그리고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보장제도의 큰 축인 국민연금이 어떻게 재무 정보를 제공해야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차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나름대로 5년 주기로 수입과 지출을 추계해서 이제 고갈 시점을 이제 추정해 내는데요. 2018년도 이제 가장 최근 거는 2018년 8월에 제4차 이제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 자료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니까 5년 전에 2013년에 추계했던 것보다 3년이 고갈 시점이 빨라진 2057년 이제 약 한 36년 정도 후가 되겠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기금은 남아있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빠르게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위태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이게 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뭔가 더 보험료를 납부한다든가 또는 이제
급여 수급을 좀 줄인다는 거, 뭔가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경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이 우리나라의 재무보고 모델에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그러니까 정보를 잘못 제공하고 있는 거는 없는가? 그래서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조금 다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보 제공 측면에서, 재무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기여할 바를 찾아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행연구 조사와 현재 국민연금 재무지표 현황 분석, 해외 사례 조사,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 그 착안한 사항들을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에 적용시켜보고 그리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먼저 이제 선행연구는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이제 현재 연금회계 준칙 연금회계 처리 지침이 있고 이제 그 지침이 나오기까지 과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지만 국민과 사학연금은 이제 설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주의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 부채 인식 기준이 약간 이제 그 정부 부분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고윤성, 김수성 분은 이제 책임준비금에 대한 정보가 적립금 수준에서만 나타나고 있지 앞으로 향후 이제 우리가 지급에 대비할 그런 규모가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문제 인식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이제 연금충당부채에 대해서 이제 각국의 이제 사례를 조사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어떤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어떤 그룹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그 연금 근로자들의 연금 부분만을 하고 있고 사회보험제도는 충당부채를 쌓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회계기준과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들 요약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취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식,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현금주의로 하고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방식은 다른 나라와도 이제 비슷하다. 이거는 이제 부채 인식 기준이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부채 인식 기준이 정부 분야에서 이제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교한 거래에 있어서 부채는 이제 미지급 상태에 있는 것만 부채로 선정한다는 그 논리에 따라서 부채가 설정돼 있지 않고 이거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그러고 있다. 모든 국가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향후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 그런 노령연금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냐라는 계속 그런 이제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국민연금 기금을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보시다시피 이제 수입과 이제 지출 이렇게 사업비 이렇게 기금운용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재정 수지가 쭉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현금 수지로 보면 수입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그러니까 충당부채를 쌓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 연금 수령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납부자의 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재정 수지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재정 상태표를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제 순자산이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한 834조 정도 되고요. 부채를 보시면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부채가 이제 유동부채 1,690억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833조라는 거대한 그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이 재정 상태표가 과연 정부 이용자들에게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재무보고 모델이냐,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 운영표상을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수능가 측면인데요. 이 프로그램 수능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 그 연금 지급액이 들어오는데 연금 지급액 이외에 이제 별도로 이제 들어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표시하는 건데요. 2021년도 국민연금 기금을 보면 이게 이제 연금급여 전출금이 이제 공단 쪽으로 이제 전출을 시켜서 연금급여를 주는데 이게 25조 정도 됩니다. 25조 정도를 2020회계년도에 급여를 지급했는데요. 요 25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용 처리가 된 건데 이 25조가 뭐냐? 이제 보험료를 25조만큼 더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회계년도에 25조 원을 연금급여를 지출했는데 수입이 25조만큼 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현금 그 수입과 지출을 수입과 비용으로 따진다면 이게 이익인데 이 이익을 이익이라고 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연금급여 적립금 전입액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총원가에 넣고 이것을 상대계정값으로, 그러니까 차변에는 비용을 계상하고 대변에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그 금액만큼 순자산, 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이런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당해년도의 어떤 수지 그 보험료 수입과 연금급여 등의 어떤 수지를 균형으로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이게 뭐 복식국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비용이 증가되려면 부채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이게 그 이런 자본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하고 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기금이 계속적으로 현금 그 기준을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이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꺼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많이 안 나는 구조로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순자산 계속 키워가는 이런 좀 기이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수보충 정보에 나와 있는 자료,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 관련된 자료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수지 전망 4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57년에 이제 고갈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해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해외도 분명 이제 그 사회보험제도가 있고 특히 이제 노령층에 대한 보험제도가 다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미국은 이제 노령장애보험이라는 게 있고 이제 사회보장청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적용회계 기준은 연방재무회계 기준도 17호 사회보험회계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특별한 이제 회계 기준의 이제 부채 인식 기준의 이제 흐름인데요. 이제 연금급여가 수혜자에게 지불해야 될 때 부채가 인식되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제가 이제 9월 달에 수령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러면 그 한 달분만 이제 미지급을 잡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수리적 그 균형을 맞추고 있지 않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부채, 확정 부채로 재무제표 표시하면 이것에 대한 어떤 향후 개혁에 대한 걸림돌 뭐 그렇게도 생각하는 것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준 재정 근거를 읽어보면, 근데 여튼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현금주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충당 부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사회보험 보고서라는 것을 이 재무제표의 하나의 구성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재무제표의 구성의 하나로 이제 사회보험 보고서를 넣고, 이 사회보험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느냐? 이게 이제 75년 동안, 향후 75년 동안 현재 가입자 수령자뿐만 아니고 미래 가입자 수령자까지 총 이제 75년간을 프로젝션해서 수입과 그 지출의 추정치를 현재 가치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볼 때 75년 동안 이 노령장애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적자 규모가 현재 가치로 누적적으로 얼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지금 10억 달러이기 때문에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 그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죠?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그런 규모가 있다라는 것을 현재 가치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고갈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75년 동안 제도가 돌아가면 이 규모만큼 빵꾸가 나기 때문에 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모를 재무제표의 한 구성 요소인 사회보험 보고서로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회계처리는 현금주의를 하지만 별도의 현재 가치 잔액을 보여주는 이제 사회보험 보고서가 있다라는 게 다르고요. 이제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뭐 이거는 별도로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논문에는 있지만요. 여기도 그 연금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달리 다른 이제 정보들을 담은 보고서가 이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 수입 지출로 해서 다른 재무 정보는 추가해서 보여주지 않는 그런 곳이니까요. 이제 특별히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이제 또 특별한데, 일본의 경우는 이제 공적연금 애탁금이라고 해서 지출, 그러니까 연금 지출액을 초과한 보험 수입액은 부채로 이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입으로 인식을 하는데 반해서 일본은 이거는 미래에 돌려줄 거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그런 계정 생각으로 부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 수지를 맞추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부채를 쌓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공적연금 예수금이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21조 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200억, 1300억, 그죠? 1300조? 그 정도 이제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큰 금액이 쌓여 있는 게 1200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입으로 잉여금으로 잡지 않고 여기는 부채로 잡아둔다는 거죠. 미래 이것을 재원으로 이제 다 보험료, 연금료 지급을 해야 되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다 잉여금으로 가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공공부문 회계 기준이라는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최근에 이제 42호 사회적 수혜라는 소셜 베니핏이라는 기준서를 발표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 회계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현금주의를 하라는 거죠. 충당부채를 꼭 쌓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보험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의 그런 사회보장제도를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보험접근법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충당부채, 보험 수리적 방법을 사용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해도 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기준들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아주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기여금으로 기금을 완전 적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여금으로 완전 적립해서 그 기금을 재원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완전 적립형 기금일 때 보험조건법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그 제도에 대해서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를 평가해서 이게 이제 그 제도를 그 관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소셜 베니핏에서는 보험적금법을 사용해서 충당부채를 쌓아도 돼라는 어떤 그 다른 지금까지 정부 얘기와 다른 어떤 그 부채 인식 방법을 제시를 했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과연 이 제42호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험적금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이냐라는 것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이 완전 적립식이라는 첫째 관문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5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현실의 이제 각국의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볼 때는 일단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 적립식이어서 이 국토공공부문 회계 기준을 적용해봐도 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산출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해외 사례를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사례들을 우리나라 재무보고 모델에 좀 바꾸어서 적용시켜보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봤고요. 이제 각 모델에 있어서 조금 더이라도 더 유용한 방법을 찾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2013년 3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했고 5년 후에 또 4차를 했는데, 그러한 5년 후에 그런 결과가 기금 소진 시점이 3년 앞당겨졌으니까 기본적으로 2013년에 측정한 것과 2018년에 측정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인가 이제 재무보고 모델에서 어떤 재무제표가 어떤 악화됐을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 악화되거나 뭐 부채가 증가되거나 이래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측정한 지표인 부채 규모가 증가하거나 재정 결과가 축소되거나 이래야 조금 그 유용성이 현실과 맞아서 유용성이 높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미국 재무보고 모델처럼 향후에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018년을 이제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국민연금 재정수지 전망을 2018년으로 했던 게 가장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했고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향후 68년간의 현재 가치는 3,280억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 2088년까지의 추정 기간 동안의 현재 가치는 지금 3,280억이 지금 적자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자를 현재 기준으로의 적자를 이제 개선하려면 뭔가 이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2015년과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 2013년과 2013년은 1,412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모델을 적용해서 이걸 구해보니 수입과 지출 현재 가치를 구해보니 1,412조 원이었는데 2018년에는 3,281조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1,869조 원의 적자가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지금 메꿔야 될 금액이 1,869조가 이제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확대되는,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율의 영향이 있는데, 할인율의 영향을 좀 빼본 경우는 630조로 약간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현재 메꿔야 될 금액들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빨리 변화를 반영해서 연금의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그 메꿔야 되는 금액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사점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주의로 계산을 하고 이제 사회보험보고서를 별도로 보고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기금의 기이한 회계 처리, 그러니까 이익을 비용 처리하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처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미래의 재정 적자를 합쳐서 사회보험 보고서를 내더라도 또 이게 상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안은 이제 일본처럼 그러면 연금급여 지급을 초과한 보험 수입은 그냥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국민연금 기금의 부채와 순자산입니다. 이게 지금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요. 이거는 638조 원이고 이거는 1300 얼마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0점을 1300 얼마인데요. 그래서 638조인데 이제 예수금으로 지금까지의 연금급여의 를 초과해서 걷어들인 그런 보험료 총액이 지금 351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보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351조가 지금 이익이고 그걸 이제 부채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순자산이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이고요. 그리고 2013회계년도와 이제 비교해 보면 이제 그때는 순자산이 427조였는데 이제는 332조가 되니까 이제 185조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부채가 그만큼 이제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부채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금이, 그러니까 이 이익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부채는 늘어나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이제 단점은 예수금이란 것 자체가 미래 지급할 금액을 적정하게 측정한 부채는 아니어서 이게 적정한 부채 산정 방식이 아니다라는 한계가 있고, 일본만 예수금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적용한다고 해서 국제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재 이익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순자산 증가하는 회계 처리는 이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다. 어느 정도 부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래에 돌려줘야 될 금액을 수익 처리해서 잉여금을 늘리는 방법은 어느 부분 잡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부채를 적정하게 측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제 한계가 있고요. 3화는 이제 국제 공공부문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충당 부채를 산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직을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재 국민연금 기금에서 장기 재정 전망 추계를 한 것을 제가 몇 가지 가정을 세워서 현재 시점으로 가입자와 수급자가 향후에 받을 금액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 기간 중에 현재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연금 가입 기간 동안 중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기간을 안분해서 이제 넣은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논문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보면 이제 2013년도 대비 2018년도를 보면 2013년도는 한 1221조 원 정도 충당 부채가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는 1923조 원이거든요. 이제 1923조 원을 이제 산출할 때 부채 규모가 너무 커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가정들을 부채를 조금 덜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델을 완벽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다 가정을 세워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23조 원 정도 이제
설정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비해서는 702조 원이 늘어나. 그러니까 702조 원 정도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더 늘어난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인구 구조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회계 기준에 맞는 부분이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한 나라가 없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설정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해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이제 빠르게 적용 가능한 것은 이제 미국의 제도일 것 같고, 뭐 사회보험제도, 국제공공보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뭐 부담이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42호에서도 이 그 수급자 현재 수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수급하고 있는 현재 연금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부분 수급자분들에 대한 미래 지급 추정액은 적어도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험 수집 방법으로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논문에 실었고요. 결론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가 무슨 그 연금 개혁에 뭐 기여를 하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2015년에 개혁을 이뤘는데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게 기본적인 학자분들의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현재 기금의 어떤 그 적절한 적립금 수준, 어느 정도 적립금 규모로 가져가야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기금이냐라는 정보는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거고, 거기에 부족한 게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알려줘야만 뭐 2057년에 고갈됩니다라는 어떤 먼 미래에 닿지 않는,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내용보다는 현재 2000조가 부족합니다라는 어떤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이제 보험사에 대한 이제 그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하는 이제 IFRS 17도 적용하는데, 그러면 국가도 적정한 보험 수리적 방법을 통해서 부채를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국가만 그냥 자유로운 거냐라는 그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경청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 정말 좋은 논문 또 연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소영 팀장님께서 토론을 뭐 10분 정도 좀 더 쓰셔도 되고, 예, 토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한소영 팀장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토론자로 초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연구를 토론함에 있어서 우선 의견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이 연구를 또 발전시킬 수 있게 좀 더 좋은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면 토론자로 좀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읽으면서 너무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는 기분으로 읽었고요. 그래서 본 연구가 또 여기 매력적인 단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구 구조가 변경되고 있는 이런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재정 부담이 엄청 들어갈 이 사회복지 정책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재정 보고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연구여서 굉장히 필요하고 적시성 있는 연구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짚어낸 문제점 자체가 국민연금 구조가 낸 것보다 많이 받아내고 있는 이 수급 구조 자체가 기본 골격으로 되어 있는데,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이라고 이제 계속 워닝되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만 워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정부 재정 보고상에서 얘를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문제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3가지 방향을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게 봤고요. 특별히 미국이나 영국, 뉴질랜드, 일본 같은 정부에서 이미 하고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하시고, 그리고 국제공공법원 회계기준에서 최근에 발행한 입세습이 42호를 또 이제 분석하셔서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3가지를 제시하셨는데, 그 대안별로 장단점까지 비교하시고 다른 연구들이랑 비교되게 실제 금액을 산출해서 2013년 그 국민연금 재정계산 수치와 2018년 수치를 비교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타 연구들에 비해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가 아니었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안 중에 저희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은 그 주 재무제표로 사회보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미국 사례인데요. 요거는 연구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무보고나 발생주의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그 원칙에서는 약간 비껴나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수급자 그룹이랑 미래 수급자 그룹, 그리고 또 미래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 가입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그 현재 가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현재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엄청 이해하기 쉬운 정보인 것 같아요. 이게 보험 수리적 과정을 써서 보험 충당부채로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처럼 규모가 큰 충당부채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여기에 어떤 가정들이 들어가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설명하다가 진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실제 2013년이랑 18년에 비교해서 보여주셨는데 5년 동안 인구 구조가 변화되다 보니 630조 원의 현금 흐름이 악화될 거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팍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정 상태의 현재 그 현금이 부족한 부분들을 무엇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가 아닌가라는 이 장점에 굉장히 동의를 했고요. 다만 발생주의 회계제도 그리고 재무제표랑 연관성이 조금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점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네,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쉽게 이게 재무제표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추가적인 보안 정보를 내는 방식으로는 가장 저항 없이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정부에게 정보를 활용하고 이제 유용성에 대한 고민을 맡고 있는 그 실무를 담당하는 센터 입장에서는 그 다른 대안들이 훨씬 더 회계적으로는 발전된 방향이고 이렇긴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방법 중에 연구자님께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던 입세습이 보험접근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냐 아니냐를 거기에 대해서 힘을 빼기보다는 우선은 보험접근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이 연구 접근 방법도 저희가 한 단계씩 나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좋은 그 접근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요 숫자들을 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추가적으로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저희는 이제 연구자분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한 거라는 거에 너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말씀을 토론을 위해서 드리자면 현재 가입자랑 수급자 기준으로 선정되는 방식으로 이제 산출이 될 거잖아요. 충당부채가. 그렇다 보면 저희 이 연구 보고서 표면에 이렇게 제목으로 뽑았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영향 같은 거는 연금 충당 부채로는 이렇게 쉽게 보여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2005년 전만 해도 1.2명이었는데 출생률이 지금 2019년에는 0.92명으로 이제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충당 부채를 계산하는 한식에서는 이제 반영이 안 될 거고 그런 국민연금 제도를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 미래 가입자를 고려해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런 단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식 같이 3개 그룹을 나눠서 현금 추계하는 것도 보완해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가정들은 보수적으로 산정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정들을 넣으셨다고 하면 이제 총 납부 기간을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것 때문에 15세부터 60세란 45년을 이제 가정하고 이제 산출이 되는데 그 가입 기간이 조금 과대평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연금 충당부채 설정 기간도 좀 과대가 될 거고
이로 인해서 연금 충당 부채 금액도 과다평가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연구 제약 사항에 대해서 되게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뽑아보는 거는 오히려 정부 측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비공개 자료로 한번 뽑아보거나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데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 수급자 연금 지급 부담액을 추정해서 제한적으로 충당부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팀 안에서도 의견이 조금 많이 나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회보험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방향을 적용을 해야 된다면 이제 전체를 인식하는 게 물론 맞겠죠. 맞고 이게 합리적 대안이 되겠지만 그 회계적으로 제도가입자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게 회계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과도기적인 측면이든 아니면 관리적 측면이든 이 현재 수급자가 연금 수급권을 보장받고 이제 국가는 무조건 지급해야 되고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변경할 수 없는 제약사항이 훨씬 더 높은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재정 부담을 계산해서 충당부채로 보여주는 방법도 회계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그 국민연금 재정 부담에 대한 그 재정 정보들이 갖춰야 될 요건들, 그러니까 조기 경고 역할을 해주고 그 관심을 촉발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고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거나 이게 회계적으로 꼭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산출해 본다는 의미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결론을 내다 보면 회계적으로 맞는 방법보다 미국처럼 필요한 정보를 우선 산출해보자라는 그 입장에 조금 더 제가 설득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금액적 효과를 좀 더 정교하게 산출할 수만 있다면 아주 큰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센터는 이런 연구가 이미 발표되어 있고 이런 연구 방법으로 다양한 국민연금에 관련된 재무 정보가 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최대한 정부 측이나 국회 측 이런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먼저 해주신 연구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너한 부분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입세습이 사실 소셜 베너핏을 사회적 수혜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센터에서는 이거를 사회보장 급여로 이제 번역을 하고 이제 통용하고 있는데 이런 회계 용어가 그 일관적으로 이용될 때 오히려 그 영향력이 굉장히 용어라는 그 회계에서 용어가 차지하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문 작업을 할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런 연구를 먼저 수행하시는 연구자분들과 함께 용어를 표준화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요. 그 연구 논문에서 그 국민연금 수입비용 회계처리 특례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하고 있고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액을 비용 처리한 후에 이걸 순자산으로 증가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는 사실 어느 회계 처리에서도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약간 비약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선이 안 되더라도 이런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더 공시하거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국가회계자문위원회라고 저희 센터에 연구자문단이 있는데 거기서 19년도에서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 정도의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정보 왜곡을 심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특례를 폐지하자는데 이제 찬성을 해주셨었고요. 반 정도는 특례 제정 당시의 배경이나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균형 제정이 필요한 정보를 산출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접근해봐라 이런 얘기들도 반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게 공개되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 오 독특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공감대나 문제의식이 조금 더 확산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고쳐지고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속도는 느리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하나씩 더 만들어내는 정부에게 공공부문 회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진자님 고맙습니다. 정말 이 좋은 그 주제인데 우리 정부회의학회 회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좋은 주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참
사람이 없어서 좀 너무 아쉽습니다. 예. 하여튼간 그 한 팀장님 토론 너무 고맙고요. 우리 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플로어 몇 명 없지만 혹시 간단한 질문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희배 교수님이랑 예, 또 혹시 플로어에서 간단한 질문 있으시면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송민서입니다. 예, 송 교수님. 저기, 예, 질문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예. 다름이 아니라 사실 그 연금이란 부분이 적자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치로 보여줬다는 거는 의미가 깊다는데, 제가 아까 한 박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좀 느낀 점이, 과연 그 연금과 관련한 진짜 문제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회계적 산출의 이슈인 건지, 오히려 그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산출을 해내고 거기서 객관적인 점수,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수치를 사용하면 될 텐데, 자꾸 수치로만 얘기가 되는 것이 오히려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스달이 뭐가 베스트냐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홀스 레이싱식으로 제시를 하고 모든 방법에서 다 적자다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개혁을 하라, 아니면 개선안을 논의하자는 게 맞는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서 한번 좀 평가 겸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같고 또 한 번 정도 간단하게 또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래 없으시면은 우리 그 발표자 김상선 선생님께서 우리 한 팀장님 토론과 또 송 교수님 질문을 같이 예,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 그 좋은 토론 해주셔서 한소영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부분 중에서 충당 부채, 그러니까 이제 국제공공부문 회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그 충당 부채 변화가 인구 구조가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생각해 보니까 인구 구조 변화를 대부분 반영할 수 있지 않는 그러니까 뭐 그 노령층의 어떤 수명이 늘어나는 그 부분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서 이 그 논문에 대해서 제가 그 각각의 어떤 접근 방법을 이제 고민할 때 좋은 또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측정 방식에 있어서 또 이렇게 개선할 부분 없는 건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이제 그 보고서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어의 어떤 통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인터넷이 불안해서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다시 접속을 해서 제가 그 교수님 질문사항을 이제 후반부만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모든 내용을 이제 그 공시를 해서 뭐 개혁을 해나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 이 이후에 또 질문이 있으셨는지 제가 이제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 제가 질문해야 될 사항이 남아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그 이 정도로 됐다고 하면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면 됐겠죠? 아마 괜찮습니까? 예, 그래요. 하여튼 너무 좋은 주제였고 이 토론해 주신 김상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발표해 주신 김상로 선생님 또 토론해 주신 한성희 팀장님 두 분 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퍼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다음으로 두 번째 페이퍼 우리 김희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 회계제도 특징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 먼저 발표 듣고 한 27분 정도 그다음에 정구환 교수님께서 토론 우리 김희배 교수님 바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배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학회를 하는 줄 할 줄 알았으면 이제 발표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 평창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좀 발표 부탁을 받고 억지로 하나 작업하고 있던 것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제목에 이제 걸맞게 이런 논리를 좀 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북한 핵의 법제고, 그다음에 우리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의 핵의 법제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충실하게 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북한 핵의 법제의 어떤 변화 필요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내용도 그렇고 어떤 다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마련을 하지 이제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정보개혁회장 할 때도 북한 핵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제기해서 이제 많은 특히 이제 남북이 그 당시 좀 완화된 그런 국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경색적인 국면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 핵에 대한 이런 북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은 좀 과거보다는 몇 년 동안보다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북한 핵에 대한 특징을 또 우리 정창훈 교수님 회장하실 때도 제가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계속 이제 북한 재정법이라든지 이제 북한의 외국인 투자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논문으로 우리 강영기 교수님하고 지금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의 이제 북한 핵에 대한 연구에 대한 마무리다. 이런 1차적인 단계로서 요 논문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렇게 이제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주의 체제 하에 이제 북한 핵계라는 것으로서 좀 이 내용, 뭐 경제 계산의 한 형태인 핵계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핵계,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계획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로서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핵계는 그런 존재 가치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가 이제 북한 핵에 관련된 이제 법제에 대한 그런 총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북한 핵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을 해서 내국인한테는 이제 핵계법이 이제 적용이 되겠고, 이제 외국인한테는 외국 투자기업 핵계법,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경제 특구에 관련된 법률에서 핵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이라든지 개성공업지구법, 그다음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그다음에 이제 경제개발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도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이 내용하고 이제 같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북한의 이제는 핵계법이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외국 투자 기업 핵계법, 개성공업지구 핵계 규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국가핵계법, 지방핵계법,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외관법이라든지 이제 상법 이렇게 이제 규율이 되어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계 감사에 관련돼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핵계 법에 대응해서 핵계검증법, 그다음에 외국투자기업 핵계검증법, 개성공업지구 핵계검증규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핵계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에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외관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제 북한과 이제 남한의 핵에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제 기준은 이렇게 비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북한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이 이제 2002년 7일 경제관리 조치입니다. 그 전에는 뭐 부기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2002년 7일 경제관리 조치 이후에는 핵계라는 것으로 부기에서 핵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핵계에 대한 위상이 이제 정립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론을 마치겠고 두 번째 이제 북한 핵계 법제 이제 특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이제 구성은 크게 이제 회계 계산, 회계 분석, 회계 검증 이렇게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느낌상 이제 회계 계산에 대해서는 뭐 일종의 이제 기록 쪽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은 우리나라의 회계 감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분석은 우리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율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회계 체계는 경영회계와 종합회계인데 그 종합회계 내에 중앙회계, 지방회계, 부문회계, 금융회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회계 관련 법제는 앞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다시 한번 요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소개를 했고요. 앞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회계 검증 관련 법제 회계법에 대해서는 회계검증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 투자기업 회계법에서는 외국 투자기업 회계검증법.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경제특구 법률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개성공업지구 회계 규정이라든지 개성공업지구 회계 검증 규정이 이렇게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회계 검증만 규정이 정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 회계법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장 48개조로 뭐 1장 회계법의 기본, 2장 회계 계산, 3장 회계 분석, 4장 회계 검증, 5장 회계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북한 회계 검증법은 4개장 43개조로 되어 있는데 회계 검증 1장 회계 검증법의 기본, 2장 회계 검증의 대상과 관찰, 3장 회계 검증의 절차와 방법, 4장 회계 검증 사업에 대한 지도 통제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회계 법제의 이제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우리 이것은 뭐 손희두 고인이 되신 손희두 박사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것인데요. 재정 통제를 위한 재정 관리 수단, 그다음에 하부 조직의 경영 활동을 국가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계획과 통제를 위한 내부적 정보 제공 수단이다. 그리고 회계 단위의 대정에 대한 성과 검토 목적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가 계획 통제에 그리고 정부의 재정 수입 확대를 목표로 하는데 회계가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 회계 법제 이제 문제점 및 보완 필요성인데 우리 이제 북한의 그 회계법과 회계 검증법에 이제 기관, 이제 기업소 단체의 회계 처리에 관한 이제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라든지 지방정부 기관 회계 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그다음에 예산 및 회계 관련 그런 공무원의 회계 처리 이제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법에 이제 중앙재정 지도기관 및 지방재정기관의 예산 수지에 관한 계산 규정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예산 집행 단계 회계 공무원의 권한이라든지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헌법상 회계검사기관에 관한 이제 규정이 없고 그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을 내각이 진다는 원칙 아래 독립적인 회계검사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은 뭐 인민경제계획법이라든지 재정법, 회계법 등의 기능이 뭐 계획 목표 달성의 점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정부기관, 기업소, 단체 등의 통제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회계법에 뭐 재정명령관과 회계관의 분리원칙을 규정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이제 담보할 장치를 법적으로 이제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 감독하는 형태의 회계 검사 절차를 정비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법 체계 하에 집행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검사 기관의 설치와 검사 절차의 제도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회계 처리 절차 규정과 독립적인 회계 검사 기관의 부재라는 그런 문제는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북한의 이제 회계법제의 변화 이제 가능성이 되겠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북한에서 2002년에 이제 7.1 경제개혁 조치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 화폐개혁 조치라든지 2014년에 530 경제개혁 조치 등 일종의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보면은 좀 더 이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반대로 반시장적인 정책도 추진했는데 시장 체제를 수용하더라도 북한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반면에 반시장적인 정책이 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경제 이제 시장 경제로의 변화 그가 뭐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처럼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업소에 대한 독자성과 이제 자율성 비어가 이어진다 보면은 바로 이제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이 좀 분리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회계법과 회계법 검증법의 역할도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에 이런 그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도입되고 있고 분명히 그리고 이제 이 정부 부분과 이제 민간 부분이 분리되는 날이 온다면은 바로 이제 기업소에 대한 민간 부분은 우리 이제 나라나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처럼 개별법에 이제 규율을 받게 될 것이고 정부 부분의 제도 개혁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뭐 2002년 이제 7일 경제 이제 개혁 조치 이후에 이제 북한의 그 회계 이제 관리 제도의 이제 변화를 보인 것이 결국은 북한 회계법 2003년 3월 5일에 제정된 북한 회계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규정보다는 이제 제한적이긴 하였지만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회계적인 측면보다는 또 재무회계적인 요소가 이제 도입되었다는 점 등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또한 북한 회계법에서도 이 국제적인 회계 기준에 대한 도입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의 이제 경제가 더욱더 이제 시장 개방이 되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국제적인 회계 기준의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국제 회계 기준 IFRS를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그냥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도 이제 과연 EU 중심의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도 그것이 이제 적합한 것이냐 이러한 논란도 있고 특히나 북한의 경우에 이러한 IFRS 같은 아주 그 환경이 다른 회계 기준이 도입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다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 회계법제와 이제 베트남 회계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 발전에 따른 단계별 회계제도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서는 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서의 1949년 중국의 건국부터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회계도 소련의 회계 교재를 기반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건 뭐 다른 제도에서 초창기에는 소련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 제도도 이제 소련의 회계 제도를 따와서 많이 따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85년 이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 및 외자 도입 시절에 그 회계 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로서는 글로벌 시장 경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기업 회계 준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중국에서는 과연 뭐 IFRS가 도입됐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기업 회계 준칙이 국제 회계 기준을 따라서 했다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에서는 바로 그 컨버전스 동등성을 인정을 해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회계 제도의 이제 구조를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크게 이제 제1층, 제2층, 제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1층은 회계법이 되겠습니다. 중국 회계법. 그래서 이제 회계법도 총 7장 52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2층은 회계행정법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무원이라든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뭐 인민대표대회라든지 그 상무위원회가 정한 회계에 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재무회계 보고 조례라든지 뭐 이런 것이 제 2층의 회계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 3층은 회계 규칙 및 회계 규범의 이제 문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회계 준칙이라든지 기업회계 제도, 뭐 금융기업 회계 제도, 소기업 회계 제도 등이 제 3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 회계 법제의 뭐 특징 또는 간결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 체제 단계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확립 단계를 거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 단계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계획 중심이 이제 국유기업이 되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 회계의 그 중심적 역할도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대한 요청에 대한 봉사에서 이제 국유기업 관리 정보라든지 회사 기업의 정보에 대한 요구에 봉사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그 회계의 기본법으로서는 그 중국 회계 제도의 정점에는 바로 회계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에서 회계에 관한 최상위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 한국회계학회에서 이제 재무이사를 할 때 한중세무학회의 MOU 체계로 협조의 MOU 체계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아젠다로 갖고 간 것은 우리 2010년도입니다. 우리는 2009년도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IFRS를 도입했으니까 이제 중국은 어떻고 그리고 거기에 IFRS 도입에 대해서 아젠다를 저희들이 갖고 갔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에 이미 자기들은 이미 국제회계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제 기업회계는 뭐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이미 이제 국제회계 기준과 동등한 회계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트남 회계 법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베트남도 이제 경제 발전 단계별로 회계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 1945년 이전에는 프랑스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의 회계가 좀 소개는 되었지만 그렇지만 많이 이제 발전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쭉 뭐 전쟁 시기라든지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뭐 2020년, 2019년도에 IFRS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IFRS 도입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한국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도움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는 아직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그 베트남 회계 기준을 제정을 일단 했고, 그리고 IFRS를 어떻게 좀 더 우리처럼 이제 풀 어돔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 베트남 회계 기준 VAS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 IFRS의 단계적 도입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회계 기준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회계 제도의 이제 개요를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쭉 그 설명이 이제 됐었는데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이 2003년 국회에서 이제는 그 승인된 회계법이 제정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베트남 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베트남 회계 기준의 세부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적용되고 있는 그 서큘러에 이제 따르면은
모든 외국 투자 사업 주체는 이제 베트남 회계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회계 시스템 이외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충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경우 이제 그 기업은 베트남 회계 시스템 채용한 후 개별적으로 이제 그 재무부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회계 법제인데 아까 이제 중국은 1층, 2층, 3층 이렇게 했었는데 베트남 회계는 4개의 층,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제 1층에는 바로 이제 회계법이 있고요. 제 2층은 그 회계법의 시행세칙, 정령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이고 3층은 바로 재무부가 발행한 VAS, 이제 베트남 어카운팅 스탠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부와 베트남 국가은행이 발행한 은행업, 증권화 보험업 투자 신탁 펀드 운용회사는 수성기업 대상의 베트남 회계 제도 그 지침 및 제3층입니다. 제4층은 재무부, 베트남 국가은행 또는 기타 규제 기관이 공포한 VAS, 그리고 베트남 회계 제도 및 회계에 관한 기타 규정에 대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회계법입니다. 그래서 2003년 국회가 승인한 회계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법 2015, 그러니까 2015년에 이제 개정된 회계법은 총 6장 47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회계법제에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이제 베트남에는 뭐 아직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고도로 발달된 자금 시장이라든지 유가증권의 유통 시장은 이제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베트남 회계 제도에 이제 너무 이제 복잡한 회계 기준 및 회계 처리의 요구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이제 규모가 확대된다든지, 그 다음에 경제가 더 지금보다도 이제 발달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연히 그 베트남 회계 실무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베트남 회계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베트남에서의 회계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저희들이 이제 논리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정리는 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슬라이드가 보시면 이제 중국에 대한 회계 발전, 그다음에 베트남에 대한 발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종의 이제 북한에 대한 회계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자료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남북한 회계법제 유사성과 이제 차이점을 정리했는데 이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을 뭐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북한의 회계법제라든지 중국 회계법제에 대해서 특징들을 살펴봤고 앞으로 이 북한 회계에 관련된 그런 법제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국제적 회계 기준의 이제 도입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일부는 좀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업의 이제 국가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북한의 독자적인 것보다는 북한도 시장이 개방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외국의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금융 관련 기구들의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면은 국제회계 기준 IFRS가 아니더라도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과 같이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회계 기준의 폭넓은 반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선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은 경제 발전과 경영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회계 원칙 및 기준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히 기업의 자율성 제고라든지 재정 수입의 극대화라든지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회계 기준이라든지 회계 원칙이 도입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일종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배 교수님은 하여튼 그 북한과 사회주의과 회계 제도를 갖다가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좋던 학자인데 참 요즘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서 비스무리 본거 좀 하십니다. 일단 그러시면은 우리 저 정광화 교수님이죠. 한 10분 정도 그 김유배 교수님 그러니까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화 교수님. 예, 강원대학교 정화입니다. 처음에 이 논문 토론을 이제 의뢰받았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북한에도 회계가 있나라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회계라면 회계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한 북한이 무슨 회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선입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주체는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주의를 도입을 했으니까 기업 위주로 끌고 가지만 북한에도 당연히 경제가 있는 것이고 그 주체는 사실은 정부가 하고 있을 것이잖아요. 즉 어떻게 보면 남한은 기업 회계 위주로 발전을 해서 이제 정부 회계 위주로 넘어가는 그런 회계 발전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부 회계에서 먼저 시작해서 고도화된 다음에 이제 다시 기업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발전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나라를 되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그 자본주의식 회계가 가장 발달하지 않은 북한에서 그 다음에 상당한 진전을 보인 베트남에 그리고 사실은 서구 선진국의 자본주의와는 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중국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 세계를 똑같이 병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점진적인 발전이 있는 그런 회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참 국가들을 잘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방금 이제 논문을 읽으신 분들도 그렇고 발표를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 두 분 교수님께서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북한에게 대해서 상도하실 텐데 좀 더 수월하게 시작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국가주도의 회계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국제기구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계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점은 제가 북한에 무슨 회계?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저에게는 이게 확실히 북한에도 회계 투명성에 대한 수요가 있겠다. 그리고 외국 투자기업 회계법이나 외국 투자기업 회계 검증법 같은 것들도 이미 제정이 돼 있어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해서 북한 정부가 관심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뉴스만 보는 건데 실제로 이런 법들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북한 정부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모르는 제가 그냥 몇 가지 그냥 제가 보고 듣는 것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논문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제목처럼 북한 회계 법제의 특징과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회계 법제는 이러이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트남과 중국의 사례를 잘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단계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니까 그 세계 국가의 회계 제도를 비교하는 것으로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목은 그런데 북한 회계법제의 특징과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제목하에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그 논문을 보시면 사실은 제일 많은 분량이 베트남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논문 제목은 북한 핵의 법제의 특징과 변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인데 북한의 양이 제일 적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제목하고 논문의 구성이 조금은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의 지금 현재 제도와 법령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그럼 그게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시사점은 조금 다소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는 장마당이라는 뭐 암시장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민간시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마당이라는 독특한 형태가 있잖아요. 지금 북한 정부가 모든 경제에 대한 수요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장마당과 비슷한 성격의 시장이 과연 중국에는 있는지 베트남에는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있으면 비교될 것이고 없으면 과연 왜 없는지 그리고 그게 북한 정세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고 그게 어떻게 받쳐줘야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시사점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교보다는 좀 소개의 방점이 지켜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동일한 사회주의 국가라 그래도 국가의 조직 단위는 다 다를 것 같아요. 이 세 개 나라가. 제가 세 개 나라의 뭐 조직 단위에 대해서 정통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나라가 다르고 국민 구성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조직 단위도 다를 텐데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회계법과 회계법 검증법이라는 그런 단일 법률로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를 전부 다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회계는 독자적 경비 운영단위인 기관이나 기업서 같은 경우를 관할하고 있고 종합회계는 국가경제지도국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정부회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중국과 베트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 같은 것들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하셨을 때 보면 김희배 교수님하고 정준영 회계사님이 2019년에 항공에서 발표했던 거기 아까 그 도식을 잘 만들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국의 기업 조직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명회사 합체해서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그다음 주식회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계가 뭐가 적용이 되고 감사가 어떻게 되고 이게 법정이냐, 그다음에 상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나라마다 다를 테니까 그런 걸 좀 도식화해서 아까 발표 자료처럼 보여주시면 더 가독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논문에는 그런 그림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만 보다 보니까 저처럼 이제 기본 배경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이해가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전국 상장법인이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상해랑 심천에 거래소가 있고 베트남의 경우는 더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한 건 아니지만 아까 김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여기도 거래소가 2개나 있습니다. 호치민 거래소가 있고 하노이 거래소가 있고 규모가 작다 그래도 이렇게 시스템이 있던 데는 거기에 대한 상장법인에 대한 규제가 회계 관련한 국가 규제가 따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관심사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 다 법률에 의해서 뭐 회계나 감사 같은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 요건이지 어떤 법정 감사의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국제간 연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회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것들이 상장법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다뤄주시면 지금도 좋은 논문이지만 훨씬 더 강원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짧은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교수님. 좋은 토론이었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플로에서 한 분 정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로에서. 네. 플로에서 한 분 정도 질문이나 토론 없으십니까? 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희배 교수님께서 우리 정 교수님 토론과 코멘트 근거해서 마무리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뭐 정광훈 교수님 뭐 예리하게 제가 이게
학회에서 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광화 교수가 토론해 준다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뭐 평소 친하지만 또 워낙 그 날카로우신 분이라서 지금 사실 이게 뭐 카울링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개인적으로 더 제가 한번 그 코멘트를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왜 이제 북한의 그 핵의 분량이 이렇게 작냐 이랬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워낙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에 우리 정차원 교수님 회장할 때도 제가 이 북한 핵에 대해서는 그때 너무 많이 발표를 해가지고 그 분량이 좀 적은 편이고, 대신에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저자이신 강영기 교수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와세대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이 기업회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회계학자들이 많이 갔는데, 이게 그분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와세다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중국 회계라든지 베트남 회계를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같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남한과 이제 북한 이렇게 돼 있고, 북한에는 그래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가깝지만 굉장히 멀리 있고, 그리고 북한 핵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시작은 했지만 좀 연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입수하기 힘들어서 오히려 중국이나 북한의 자료보다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변명처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초점은 굉장히 좀 많은 아젠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까지 할 여력이 있을지 이것은 좀 죄송하게도 이렇게 좀 궁색한 답변을 드리겠고요.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국제 간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학자들이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고, 그리고 이제 초점은 제가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좀 제가 마무리하는 그런 연구이기 때문에 그 제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충실하게 논문을 뭐 여기서 끝낼지 아니면 더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학회지에 뭐 게재 신청을 할지는 좀 더 강영기 교수님하고 그리고 오늘 코멘트 해주신 정광화 교수님 의견을 좀 받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 북한 핵에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우리 정부 얘기학에 있어서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제가 발표를 2번째 한 것처럼 북한에게는 기업 회계 중심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기업이 중심이 안 되는 거죠. 정부 회계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정부 회계 학회라든지 정부 회계에 있어서는 얻는 시사점이 오히려 더 이제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제 남북 경색 국면이지만 저희들이 남북 경색 국면에서는 연구 자금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또 그네들 표현으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발표를 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김희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잘 끝내면 또 좋은 날 올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학자들도 많이 못 오고 있는데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 누군가 해야 되고, 김희배 교수님이 이 고난의 행군을 잘 마무리하고 그러면 더 좋은 날 올 거로 봅니다. 일단 오늘 두 분 발표자들, 두 분 토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 건 이거 좋은 주제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참석도 못하고 좀 아쉽지만 또 두 분께서 또 토론자들께서 좋은 토론해 주시고 이 좋은 주제를 갖다가 우리 3분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걸로서 제3분과 재정과 회계의 난제들과 해법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도 되죠?